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르면 8일부터 시행됩니다. 당초 예상보다 20일가량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코스피 지수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기업 공개에 나섰던 새내기주들의 수익률은 7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오미크론 여파에 널뛰기 장세를 보이며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원재료값 인상 등으로 가팔라지고 있는 자동차 가격 상승세,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시점이 이르면 내일 모레로 앞당겨집니다. 국회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2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당초 내년 1월 1일로 잡혀있던 개정안 시행 시기를 법 공포일로 수정되며 내일 모레로 당겨지게 된 겁니다.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은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IPO 기업 공개 흥행 공식은 아직 깨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11월 IPO에 나섰던 새내기 종목들의 수익률이 평균 70%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한 성적을 보여준 반면에 11월 IPO 새내기주들이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지난 3일 종가 기준으로 새롭게 IPO 시장에 입성한 기업 12곳의 공모가 대비 평균 주가 상승률은 75.7%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일까지의 코스피 지수는 2,978.94에서 2,968.33으로 0.4%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 박스권 성적을 보인 가운데 새로 상장한 공모주들이 70% 이상의 수익률을 보인 겁니다. 11월 IPO 시장의 공모 금액은 2조 468억 원으로 역대 공모 금액의 4.1배 수준을 보이며 지난 3개월 동안 시들어갔던 IPO 시장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선 11월 2차 전지, 플랫폼, IP 관련 등 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성장주 기업들의 상장이 공모주 시장의 회복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2차 전지, 플랫폼, 그리고 IP 관련 등 투자자 관심을 끌기 좋은 성장주 기업들의 상장이 주 요인이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연말임에 따라서 11월 말 결산으로 인한 유동성이 제한되기 전 마지막 공모였다는 것도 한 가지의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인 지오 엘리먼트는 공모가 10,000원으로 시작해 24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외에 글로벌 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기업인 디어유 173%, 엔캠 146%, 카카오페이 122% 등 수익률이 100%를 넘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교보생명, 마켓컬리 등 2022년 상장을 앞둔 가운데 증권가에선 내년에도 IPO 시장의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IPO 시장 역시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최근 IPO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면은 기업의 성장성과 경쟁력 등 비즈니스 모델과 인지도에 따라서 흥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에서 언급해 주신 기업들은 모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결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세가 빨라지며 해소될 것이라던 물류난 다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항공과 해운, 운임이 상승하며 관련주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오늘 글로벌 항공화물 운송 지수인 TAC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홍콩에서 북미 노선의 운임은 1kg당 평균 11.54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하며 4분기 항공사의 수익성 악화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해운사들의 화물 운임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기준 벌크선 운임 지표인 발틱 운임 지수는 지난주 대비 15% 상승한 3,171포인트로 한 달 만에 3,000선을 회복했으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같은 기간 2.7% 상승한 4,72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최근 일주일간 항공과 해운 업종의 주가 역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대한항공의 주가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 9.42% 오른 29,050원에 거래됐습니다. 같은 기간 한진칼은 15.87%, HMM은 10.3%가 상승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항공과 해운 운임이 상승하며 단기적으로 주가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최고온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항공주의 바닥에 대한 판단이 편해졌고 물류 대란이 심화됨에 따라 항공화물 운임은 추가로 상승할 전망이라고 전했으며 양지환 대신증권연구원은 운송업에 대해 시장에서는 중국발 수요 약세에도 건화물 시장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단기적으로 BDI는 반등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오미크론 여파에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죠. 국내 증시도 유동치고 있고요. 지난주 코스피 변동폭만 보니까 2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또 이번 주도 만만치 않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타 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의 김혜영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증권부 김혜영입니다. 네, 김 기자 오늘 증시 마감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과 상승을 오가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막판 뒷심을 좀 발휘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0.17% 오른 2,973선에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983억 원어치를 사들인 가운데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닥도 막판 낙폭을 줄이며 991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이어가며 0.66%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제 2021년도 다 갔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연말 증시 전망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변동성 장세가 지속된다고 증권업계 보던가요? 네, 변동성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은 무색해진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는 12월 코스피는 2,800선 지지력을 바탕으로 기술적 반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기한이 반갑긴 한데 연말 랠리 기대감이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평가가 증권가의 중론입니다. 증권가에선 코스피 예상 밴드로 2,800선에서 3,050선을 제시했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현재 혼재한 상황인데요. 상승 요인으로는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 가능성, 글로벌 공급망 차질 완화 등이 있고요. 반면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우려와 연말 개인 대주주의 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 출회 등은 하락 요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당분간 큰 변동성이 예상되는 만큼 추격 매수나 매도는 자제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변동성에 대비하려면 경제 일정이나 이벤트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주목해야 될 경제 일정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14일에서 15일 미국의 연준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우려 속 테이퍼링 조기 종료 가능성을 언급을 했었죠. 때문에 이번 FOMC에서 테이퍼링 가속화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조기 종료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당겨질 경우 주식시장을 압박할 가능성이 상당한데요. 다만 오미크론 변이가 변수입니다. 오미크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연준의 행보도 늦춰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말 대응 전략과 또 관심을 가져야 할 업종이 있다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개괄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코스피 2,800선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측면에서 매매 전략 구사가 가능하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3,000선에 근접할수록 오히려 주식 비중을 조금 줄여야 한다는 조언이고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IT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유효하다는 조언입니다. IT 대형주 위주로 조금 접근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FOMC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달러 분들이 조금 강세가 주춤해지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주주 양도세 관련한 부분이 중형주 쪽에서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형주 쪽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예, 마지막으로 남은 한 달 공모주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조금 전에 윤혜림 기자 리포트에서 봤다시피 공모주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거운 것 같은데 연말에 눈여겨볼 만한 공모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토앤과 KTB 네트워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우선 KTB 네트워크는 오늘과 내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TB 네트워크는 KTB투자증권의 자회사이자 1세대 VC인데요.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벤처기업의 자금과 경영 서비스를 제공한 뒤 기업 가치가 성장하게 되면 인수합병, 상장 등의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보면 됩니다. 앞서 기관 대상 수요 예측에서 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고요. 공모가는 희망 범위 하단인 5,800원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부분은 오토앤입니다. 오토앤은 현대자동차 사내벤처에서 출발한 기업입니다. 브랜드별 자동차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플랫폼인데 빌트인 공기청정기, 차량용 보호필름 등 신차 옵션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토앤은 8일에서 9일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합니다. 이후에 이 공모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B2C의 자체 채널 모카를 출시하고 스마트 공기청정기나 전기차 관련 용품 개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기업 공개 일정들까지 들어봤습니다.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내년에도 이 자동차 값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철강 등 제조 원가가 오른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인데요. 장민선 기자입니다. 내년에도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최근 이어지는 자동차 가격 상승 현상을 분석한 결과 내년에도 신차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과 제조 원가 상승이 자동차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제조 원가 상승의 경우 올해부터 자동차 공통 소재와 전기차 배터리 소재의 국제 가격이 오르고 물류 비용도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자동차에 사용되는 열연 강판의 톤당 가격은 지난달 177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49% 급등했고 지난 10월 미국의 트럭 화물 운송 비용도 36.2% 올랐습니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에서는 자동차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연구원에 따르면 국산 신차 가격은 정찰제 판매로 급등하진 않았지만 일부 수입차 가격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중고차의 경우 신차 가격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미국 신차의 평균 거래 가격은 지난 9월 기준 5,3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2%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중고차 평균 거래 가격도 3,400만 원으로 29% 상승했습니다. 한편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자동차 가격 인상이 본격화되면 생계형 운전자나 서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신차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등 세제 개편과 전기차 보조금 로드맵 재검토 등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늘 산타페 연식 변경 모델 2022 산타페와 6인승 시트 옵션을 추가한 2022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2022 산타페 모델에는 기존 5, 7인승 옵션에 2열 독립 시트가 적용된 6인승이 추가된 건데요. 또 가솔린 2.5 터보 모델과 디젤 2.2 모델의 고객 만족도가 높은 편의 안전 사양이 트림별로 탑재됐습니다.
한편 현대차의 대표 스포츠 유틸리티 차인 산타페는 2000년 1세대 출시 이후 국내 누적 판매량이 135만 대를 기록 중입니다. 작년 7월 출시된 4세대 더 뉴 산타페는 지난 11월까지 총 7만 대가 판매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독일 소비자 매체 스티바에서 처음 발표한 양문형 냉장고 제품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삼성 양문형 냉장고는 올 1월 유럽에 출시된 제품으로 총 9개 모델 가운데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스티바는 총 7가지 평가 항목 중 냉장 성능과 냉동 성능, 온도 안정성 부분에서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또 에너지와 소음에서는 우수 등급을 각각 부여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9월 스티바가 발표한 유럽형 상냉장, 하냉동 냉장고 평가에서도 1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유통가에 와인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집에서 술을 마시는 이른바 홈술 문화가 자리 잡은 영향 때문이라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홈술족이 늘면서 유통업계에서 와인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혼술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와인 판매량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유통업계에 따르면 실제 올 11월까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와인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63.4%, 31.6%, 11.3% 늘었습니다. 편의점 업계의 와인 매출 신장률은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같은 기간 세븐일레븐의 와인 매출은 192% 늘면서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신장했고 GS25, CU, 이마트24 등 대부분의 편의점은 100% 넘는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와인 판매량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생 음주 행태 조사에 따르면 음주 장소로 집을 선택한 사람은 약 48%,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유통업계에선 다양한 가격대의 와인 라인업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섰고 연말을 맞아 다양한 프로모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2병을 묶어서 판매하거나 최저가로 판매하는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와인 관련 테마 플레이리스트를 구성해 감성 마케팅을 더하며 연말 홈술족을 공략하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국내 첫 크리에이터 얼라이언스가 출범했습니다. 외주 제작사들이 그동안 채널에 종속됐던 IP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건데요. 초록뱀 미디어를 필두로 C2 미디어, 오로라 미디어, IHQ,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김종학 프로덕션 등 총 9개 국내 미디어 제작사가 참여했습니다. 자금과 기획 등 협업을 통해 자체 사전 제작을 늘려 IP를 확보하고 NFT, 메타버스 등과 연계해 새로운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얼라이언스는 40여 명의 작가와 12명의 감독을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간 14개 내외의 작품을 사전 제작해 국내 최대 드라마 제작 역량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검토해야 하는 400개에 가까운 규정을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체크리스트 형태 통합 한국건축 규정집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정안은 오늘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규정집 제정은 복잡하고 많은 규정으로 인해 건축 허가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일부 법령 검토를 누락한 경우에 다시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에 반영하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내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달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됐던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약 200개 참가국이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을 포함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인 글래스고 기후 조약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최종 합의가 그런데 되지 못하다 보니까 하루를 연기해 합의안을 조율했다고 하는데 결국 끝없는 수정을 거쳤고요. 실질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합의 과정을 어렵게 한 것은 바로 경제적인 논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초안은 좋았는데 뭐 합의안이 굉장히 부실했다, 별로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굉장히 강도가 좀 높은 협상 끝에 원래는 12일 끝나게 돼 있었어요. 하루가 더 뒤로 미뤄지면서 13일 일단
조약이 채택이 됐습니다. 자, 이제 세계 각국은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로 했던 파리 협정의 취지를 살리는 데 합의를 하고 6년 만에 세부 이행사항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합의문에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줄인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되는 등 소개 성과도 있었습니다. 예. 올해 제출했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5도에 맞게 내년에 다시 내기로 합의를 했고요. 또 선진국들은 기후 취약국들의 이상기후 적응을 돕기 위한 기금을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배로 증액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파리협정 6조인 국제탄소시장 지침이 채택되면서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도 완결이 되었는데요. 자, 이제 그런데 강대국들의 이익 챙기기로 원래 합의를 했던 초안에서부터 아주 상당히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예. 화석연료 목표가 가장 부족하다는 평을 받는데요. 이번 합의문에는 원래 합의문 초안에 들어가 있었던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지가 사라지고요. 폐지가 아니라 감축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의안에는 탄소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한다. 이랬던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강도가 확 줄어들었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중국, 인도, 러시아 그러니까 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국가들의 반발이 이번에 심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이 탄소 중립 문제가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임을 아직 이번 회의에서 잘 보여줬죠. 예. 저는 저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 위원장을 하고 있는 윤순진 교수 말이 생각나던데요. 예. 윤 교수는 우리는 장마 폭염을 기후 변화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 감축은 더 이상 기후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산업 구조와 직업 등이 바뀌는 경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날씨 문제라면 대중의 관심을 끌기가 쉽지 않은데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하면 보다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국으로 가야 하는 이유도 결국 탄소 국경세나 선진국 기업들의 우리 기업들에 대한 압력, 또 탄소 시장 지침 등 경제적 이유이기 때문이거든요. 이번에 중국이라든가 인도 등이 석탄 발전 폐지를 끝까지 반대했던 것은 당장 석탄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원이나 기술 그리고 비용이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은 3대 탄소 배출국의 반발에 따른 것으로 인도의 가시적 저항에 중국의 지원, 미국의 수용이 있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석탄 폐지만 아니라 첫 합의문 초안에는 석탄 사용과 화석연료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안도 있었는데 중국 등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탄소 저감 장치가 없는 비효율적인 등 전제 조건을 달게 된 것도 결국 중국이나 인도의 경제적 이익에 우선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 미국도 타협했다는 것이죠. 자, 올해 탄소 배출권 거래처가 탄소가스,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7년 만에 석탄 화력 발전을 늘렸고요. 이번에 이제 세계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죠. COP 26 개최국인 영국도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다시 가동을 했습니다. 예.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 앞에서는 석탄 발전 폐지라는 게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야, 여기 뭐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진국들이 지금까지는 자기들끼리 이산화탄소 다 배출하고 이제 와서 사용하지 말자는 게 얄밉기도 할 것 같고요. 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석탄을 써야 하는 지금 아무래도 개도국들이나 후진국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배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현재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가장 많은 그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이 대개 이제 가난한 저개발국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이들은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혹은 피해가 발생을 하면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기후 변화에 책임 있는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이 탄소 저감을 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혹은 기후 재앙에 대비하는 그런 비용을 부담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칸쿤 유엔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들이 매년 1,000억 달러를 객출을 해서 후진국들을 돕자면서 인천에 있는 녹색기후 기금이 창설되었던 건데요. 실제 이제 선진국들이 할당된 기금 지원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이번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COP 26에서도 글래스고 손실 및 피해기금 설립이 미국과 유럽연합, 호주 등 선진국의 반대로 또다시 무산이 되었습니다. 예.
개발도상국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은 자기들의 책임론을 부정을 했습니다. 이에 해수면 상승으로 국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남태평양 섬나라 국가들은 아주 크게 실망을 했죠. 이번 글래스고 총회에서 선진국들의 경제적인 이익에 집착하는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예, 글래스고 기후협약 합의 관련 후속 내용들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